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그날도 마치 제 인생을 대신 울어주려는 듯 하늘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눈을 쏟아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라 했지만 제게는 그저 제 삶에 닥친 차가운 재앙을 비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난 방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의 차가움보다 제 마음의 온도가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추위 따위는 사치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은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이제 막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젊고 희망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면책심사 최종 날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차마 면책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했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에 먹칠을 하는 것만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응, 아들.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70년 인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허튼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땀 한 땀 성실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열심히 살았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실함이 단 한 번의 잘못된 믿음으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모든 시작은 40년 지기 친구 수키 때문이었습니다. 수키는 제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저는 그녀가 제게 해주는 말이라면 성경 구절처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수키는 제게 웃으며 말했죠. 미영아, 너 노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친구인 내가 어떻게 하겠니? 이거 놓치면 너만 손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고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 같았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우정에 그 세월이 쌓아 올린 친구와의 함께한 시간, 그 신뢰에서 비롯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수키의 눈을 한 번만 더 의심했더라면 수키가 그날 했던 말 내가 무슨 돈에 눈먼 사람도 아니고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제 순진함을 이용하는 가장 잔인한 올감이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제 모든 퇴직금과 전셋돈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수키는 이후에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단 한 번의 사기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사관의 시선뿐이었습니다. 나이 드셔서 이런 일에 휘말리시면 안 되죠. 조사관의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노년의 파산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정과 공감까지도 함께 잃는다는 것을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버려졌다는 그 상실감이 저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세상에서 혼자였구나. 결국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파산 신청.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 눈은 캄캄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삶이 이제 이 서류 한 장으로 법적인 무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서류에 제 이름을 서명할 때 저는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펜 끝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미영, 내 삶은 오늘부로 실패다. 마치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파산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 아들 은우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당당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향해 뛰어왔죠. 어머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우야, 엄마는 이제 다 끝났어. 너에게 짐만 됐구나. 아들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삶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의 곁에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품마저 잃고 홀로 남겨지는 것이므려. 눈보라가 치는 골목길을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저는 제 모든 짐을 아들에게 넘겨준 것 같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짐을 정리하던 아들 은우가 낡은 짐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을 꺼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남편의 유품이자 10년 전 제가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힘내라고 건네주고 다시 5년 후 돌려받았던 미영이네라고 각인된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아들 은우는 제 낡은 짐 속에서 먼지가 쌓인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의 유품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물건이었죠. 시계 뒷면에는 제가 운영했던 작은 국밥집 이름, 미영이네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우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시계를 잡았을 때 저는 40년 우정의 배신으로 잃었던 따뜻한 세상의 온기를 아주 희미하게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돈을 모두 잃은 지금 이 시계만이 제 착했던 삶의 유일한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계는 저를 10년 전 눈 내리던 겨울밤을 떠올리게 하며 그 상황 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의 절망보다 훨씬 더 깊고 생생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굶은 듯 앙상했고 온몸에서 절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자 그는 짐승처럼 울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제 끝입니다.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에서 저는 예전에 삶을 포기하고 제 곁을 떠났던 제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 역시 사업에 실패하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똑같았으니까요. 여보,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 저는 남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대신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었어야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혼자서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그 후에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남편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까요? 청년에게 그 순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품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했던 남편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청년의 손 위에 올려주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계는 남편이 성공을 꿈꾸며 처음 맞춘 것이었지만 결국 남편의 좌절과 함께 멈춰버린 시계였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이 시계를 받아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젊은이, 이건 내 남편의 마지막 꿈이 담긴 시계예요. 남편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이 시계를 젊은이에게 주는 건 남편의 잃어버린 꿈을 젊은이가 다시 되찾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지난 시절 남편처럼 실패 앞에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이. 지금부터 이 시계처럼 돌아가면서 젊은이 삶도 새로 시작될 거요. 자네가 이 시계를 갖고 다시 일어선다면 그것은 내 남편이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것과 같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시계가 젊은이를 지켜줄 거예요. 꼭 성공해서 이 시계를 나에게 돌려주러 오겠다고 약속해줘요. 저는 그 청년에게 시계를 돌려받는 순간까지 제 남편의 꿈을 살아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산한 제 노후를 지탱해 온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약 5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장사가 안 되어 식당을 접게 되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틈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청년에게 건넸던 남편의 회중시계와 아주머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적힌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시계만을 두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청년을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성공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남편의 잃어버린 꿈이 마침내 세상에서 살아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계는 더 이상 슬픈 유품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보낸 희망이 다시 돌아온 인연의 증표가 된 것이었죠. 저는 그 시계를 제 삶의 가장 깊숙한 보석 상자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약속이 지켜졌다는 이 증거만이 세상의 모든 냉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수키에게 배신당하자 저는 이 시계의 존재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절망에 가려진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들 은우가 낡은 짐 속에서 이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계에 담긴 사연을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이 시계를 받았던 청년이 이 사연을 본다면 어머니의 희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40년 우정을 잃은 고독 속에서 10년 전의 작은 친절만이 저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는 마지막 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올린 그 영상에 단 하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은 바로 미영이네 국밥집 아주머니 맞으신가요? 저는 10년 전 그 시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제 희망이 마침내 응답한 것입니다. 아들 은우는 저보다 더 놀라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떠 있는 그 댓글. 미영이네 국밥집 아주머니 맞으신가요? 저는 10년 전 그 시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당하고 파산해서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에 10년 전의 작은 친절이 기적처럼 응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지하 원룸에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파산자였으니까요. 성공한 그 청년이 저를 보러 왔을 때 실망하고 돌아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은우는 바로 그 댓글의 주인공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 번의 통화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지금 태상그룹의 기획조정실 전무로 계시는 강명훈 전무님이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10년 전 국밥집에서 만나셨던 그 청년이 맞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살아가 주기를 바랐던 그 청년이 이토록 훌륭하게 성공해서 저를 찾아온다니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배신당하고 파산했지만 그 청년만큼은 제 희망대로 살아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울음 속에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강 전무님이 왜 하필 지금이니?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에 저는 두려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공한 그에게 저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마침 그날도 아들의 면접 날처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온 세상을 삼키려 들자 저는 10년 전 그 청년이 모든 것을 잃고 찾아왔던 그날의 절망과 지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은우는 강 전무와 통화를 마친 뒤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무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신대요. 어머니의 그 시계에 대한 사연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으셨대요. 저는 손이 떨려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마침 그날도 아들의 면접 날처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온 세상을 삼키려 들자 저는 10년 전 그 청년이 모든 것을 잃고 찾아왔던 그날의 절망과 지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골목길 어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가 기억하던 절망에 빠진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고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을 가진 중후한 신사 강명훈 전무였습니다. 저는 초라한 문 앞에서 서서 그 성공한 모습을 보며 감사함과 동시에 한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 모든 생각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 전무는 저를 보자마자 제게 한 발짝 다가오더니 눈밭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아주머니,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10년 전 국밥 앞에서 울던 그 절망적인 청년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시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울음 속에서 겨우 물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하지만 왜 하필 이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한 이 순간에 자네가 찾아왔나? 그러자 전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충격적인 물건을 건넸습니다. 그 물건의 정체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40년 지기 친구 수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낡은 투자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배신자 친구와 이 성공한 청년이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전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를 파산하게 만든 사기 수법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받은 깨달음으로 제기한 뒤 이수키라는 사람은 이후에 제게도 똑같이 접근하여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강전무의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의 배신은 단순한 우정의 실패가 아니라 수키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저질러 온 악의 골이었다는 것을. 강명훈 전무가 제게 건넨 수키의 계약서에는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고수익 투자 명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혼자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키는 40년 우정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강 전무에게까지 똑같은 독을 뿌리려 했던 악의 골이었습니다. 전무는 울음을 멈추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5년 전 사업이 조금 안정되었을 때 수키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때는 아주머니의 시계를 품고 재기에 성공한 직후라 사람을 믿는 마음에 의심 없이
숙희를 파트너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의 국밥 한 그릇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니 숙희의 눈빛 속에 감춰진 가식이 보이더군요. 전무는 숙희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사기를 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안도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시달렸는데 사실은 숙희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우정의 붕괴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을 뿐 제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 전무는 저의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일보다 숙희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주머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제게는 돈보다 귀한 치유였습니다. 전무의 도움으로 숙희의 모든 사기 행각이 법적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40년 우정을 배신했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강 전무, 자네는 10년 전 내 국밥 한 그릇으로 삶을 이어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네가 나를 살렸네. 내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10년의 세월을 돌아와 내 무너진 노후에 정의와 희망이라는 가장 귀한 보석을 선물해 준 것이네. 저는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순간 40년 우정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인 파산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 전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약속했습니다. 성공해서 아주머니께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하나 더 지켜야 합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제가 아주머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드릴 수 있게 돕겠습니다. 이후에 강 전무는 제 노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강 전무는 저와 아들 은우를 데리고 작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영이네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지만 깨끗하고 아담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햇살이 잘 들고 은은한 나무 향이 났습니다. 크고 화려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딱 10년 전 제가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그 시절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전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곳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잠시 들러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저의 가장 빛나던 순간 따뜻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강명훈 전무는 단순히 물질적인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저의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되돌려 준 것입니다. 아들 은우는 이제 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제 곁을 지키며 저처럼 외로운 노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명훈 전무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저의 두 번째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영인의 가게를 다시 운영하면서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말합니다.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사람에 대한 진심과 희망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40년 우정의 배신이 저에게 지독한 고독을 안겨주었지만 10년 전의 작은 친절이 이 고독을 진정한 인연과 새로운 가족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노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롭고 춥다고 느껴질 때 당신이 젊은 날 베풀었던 작은 선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바로 노년의 보석 상자에 담긴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절망의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와 가장 따뜻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하며 다음 주 노년의 보석 상자에서 또 다른 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